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병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바이오모니터링과 인체 노출 평가, 바이오마커 해석에 관련돼서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이오모니터링 자료가 모두 수집되어서 퀄리티 컨트롤까지 끝났다. 데이터 마이닝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 디스크립티브한 어프로치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까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출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마커 도스 리스판스 릴레이션십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역학 연구를 통해서 확보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이용해서 질병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다음 경로를 따라야 되는데요. 네, 그거는 그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위해성 평가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이따 뒤에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매체에서의 노출량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산고치를 추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모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통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을 따르는 것인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모니터링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독성이 시작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바로 사람에게서 알 수 있다면, 에피데이터에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이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성 참고치라는 것들은 환경 매체에서의 독성 참고치에 해당됩니다. 노출 허용 기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농도로 개념적으로는 평생 노출되어도 특별한 질병이 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 관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출로 인해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들이 이제 한계가 되겠죠. 그에 상응하는 바이오마커의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BE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E라고 한다면은 바이오모니터링 이퀴밸런트라고 해서 특정 참고치에 상응하는 바이오마커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모델이 있어서 이거를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갖고서 이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노출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것이 독성 참고치랑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생각한다면 C에 해당된다. 그래서 동물이든 사람에게서 PK 모델이 있으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으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글로 한번 옮겨 놓은 곳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K 모델이라고 한다면 동물이나 사람에게서의 컴파트먼트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PBPK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어, 공간 인터스피시스 익스트라폴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PBPK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에서 저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어, 네, 여기 보시는 이 책인데요. Human Biomonitoring for Environmental Chemical 2006년도에 발간된 책이긴 한데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그 챕터 5에 보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의 골자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챕터 5에 있는 테이블 1에 보면 음,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위해성 평가를 해서 수행했던 아주 고전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고전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 굉장히 그 전형적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 실릴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이오마커들이 위해성 평가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물질별로 그리고 그 수행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챕터 본문에 어떤 것들은 이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그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확인해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해석하는 거랑 관련지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PK 모델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PK 모델에는 PBPK도 있고 또 클래시컬한 컴파트먼트 모델도 있는데 이걸 컴파트먼트 모델을 구획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획이 한 개인 경우에는 1구획, 두 개인 경우에 2구획 모델로 할 수 있는데 그런 PK 모델을 이용해서 바이오마커의 농도로부터 노출량을 측정하는, 노출량 역산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FUE라고 하는 약칭 Urinary Excretion Fraction 소변 배설 분율을 이용해서 노출을 추정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어, 방법의 그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이 하나의 박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떤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몸에서 분배를 이루고 그 다음에 1차 반응으로 빠져나간다. 그것이 한 개의 박스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몸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몸에서 배설되는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혈액에서 소변으로 바로 이행해서 배설되는 고 있기 때문에 원 컴파트먼트 모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FUE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유효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D는 도스를 의미하는데요. 용량이 이 시스템 안에 몸에 들어와 오고 나가는 것이 소변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소변으로 나가는 양을 여기 보시는 그런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음, 복잡한 식들이 여기 많이 있죠. 여기 라지 K라고 하는 것들은 총 배설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KU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가운데 총 어, 배설 속도 가운데에서 소변으로 나가는 정도의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소변으로만 배설된다고 한다면 이 분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1이 되겠죠. 네,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이 소변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경로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항상 1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소변으로 나가는 양은 100% 소변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도스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와 같은 형태로 지수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유도하는 것은 지금의 설명 범위는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을 아래로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서 여기가 굉장히 큰 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소거되겠죠.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위에 있는 식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정렬한다면 B분의 U, 즉 노우스 분의 소변으로 배설한 총량은 K분의 KU와 같고, 이게 뭐 거의 같다라고 한다면 1대 1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1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들어온 총량이 소변으로 다 나갔다라고 해서 100% 배설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총량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이 만약에 70이다, 70%다라고 한다면 100이 들어와서 70%만 70으로만 나갔다라고 한다면 요 FUE는 70% 되겠죠. 0.7.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스를 만약에 어플라이드 노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노스라고 하는 것들은 흡수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몰라도 일단 뭐 사람으로 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양, 식품에 있는 그 용량, 식품에 있는 함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피부에 발랐을 때 그 발라져 있는 뭐 크림이라고 하겠습니다. 크림 속에 있는 양. 자, 그렇게 어, 투여된 양, 흡수 전 투여된 양분의 실제로 배설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0% 흡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흡수된 양을 생각해야겠지만 들어오는 첫 단의 인풋과 나가는 끝 단의 아웃풋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D는 이제 applied dos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실제로 observed dose라고 한다면 흡수된 개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것들은 일단은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왜 applied dose를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실제로 환경부나 우리나라의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 노출을 관리할 때 매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applied dose가 환경보건학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FUE는 applied dose분의 배설된 총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이 FUE를 이용해서 노출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생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게 항상 상태에 이르렀다 또는 준항상 상태에 이르렀다 또는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렀다 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이 시스템 안에서 일정해질 것입니다. 들어오는 속도는 mass per time으로 우리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가는 것도 mass per time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intake rate는 excretion rate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평형 상태입니다. intake rate과 excretion rate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cretion rate는 단위 시간당 소변으로 배설되는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건 mass per time이 되겠죠. intake rate는 단위 시간당 우리가 뭐 먹는 경우로 한다면 섭취한 총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출된 총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mass per time인데 그 타임을 우리가 데이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하루에 단위 체중당 얼마만큼 많이 섭취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으로 excretion rate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excretion rate를 우리가 잘 define 하게 된다면 intake rate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변으로 배설되는 그 양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변으로 배설되는 그 소변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소변에서 배설된 농도가 하루에 총량이 있겠죠. 그러면 이 농도를 배설된 총 소변량을 다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농도가 일정하다면 아마 이 관계가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근데 어떤 경우에 바이오모니터링 경우에는 소변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변의 농도를 크레아티닌 내 그 농도로 나눠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변의 물기 보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 경우는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크레아틴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어, 인간의 경우에는 어, 하루에 배설되는 그 양이 되게 생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일정하게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설되는 크레아티닌의 배설률은 그램 퍼 데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 크레아티닌으로 소변류 크레아티닌으로 보정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소변으로 배설되는 하루에 배설되는 총량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식을 옮겨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어, 우리가 이제 U를 우리가 추정하게 된다면 어, 결국 우리가 D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U를 F로 나눠버리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본다면 인테이크 어마운트는 소변으로 배설되는 그 양을 FUE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얘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치는 뭐냐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들이 어, 원물질로 배설되는 것도 있지만 대사체로 배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아마 이 원문에 되는 카피에 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B라고 되는 것들이 아마 페런트 컴파운드 그리고 M이 메타볼라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1몰이 1몰의 페런트 컴파운드가 들어와서 1몰의 메타볼라이트로 나갈 수 있는데 같은 몰이라고 하더라도 메타볼라이트는 그 몰리큘러 웨이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런트 컴파운드의 몰리큘러 웨이트 그리고 페런트 메타볼라이트의 몰리큘러 웨이트 이렇게 분자분모로 해주면 인테이크 레이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루에 어, 얼마나 섭취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걸 곰곰이 잘 보신다면 이것이 바로 일일 허용 섭취량과 같은 차원의 아니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팟 유린을 한 번의 단회 소변 샘플을 이용해서 바이오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는 그게 묽을 수도 있고 진할 수도 있고 소변으로 이제 배설되는 것들이 어, 어, 항상 같은 농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어떤 플럭추에이션의 바운더리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그냥 하는 것인데 보다 정확하게 바이오모니터링으로 노출량을 역산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많은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에 이제 24시간 총량을 모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합쳐서 평균으로 쓰기도 하고요. 크레아틴 어저스트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이제 물기 보정을 하지만 많이 모을수록 좋은 것이죠. 아무튼 여기에 크레아틴을 보정하는 경우를 써놓고 있는데 크레아틴이 보정하는 그 정도가 뭐 남자와 여자가 틀리고 또 연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종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ETL에다가 참고 문헌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FUE를 이용해서 노출량을 추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엑셀만 있으면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뭐 그래도 훨씬 없는 것보단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UE를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원 컴파트먼트 모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투 컴파트먼트 모델로 한 거랑은 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훨씬 더 맞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환경보건적으로 중요한 물질의 경우에는 이 컴파트먼트가 이제 1구역이냐 2구역이냐 보다도 어, 나중에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게 항상 스테디 스테이트로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된다라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 이 체내 반감기랑 어떻게 관련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약물이 아닌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뜨문뜨문 어떤 경우에는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그 노출 간격이라는 것들이 반감기와 함께 고려가 된다면 우리가 소변에서 검출되는 이 바이오마커들이 FE를 이용해서 노출량을 추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차가 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확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PBPK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갖게 되었지만 PBPK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원 컴파트먼트 모델에서는 이건 동물에서 개발한 것들은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거든요. PBPK의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 그런 외삽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노출과 그다음에 배설 농도, 배설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파라미터들이 상당히 정확해야지 그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FE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이런 PK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출량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또 FE도 어느 정도 잘 맞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과거에 발표했었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내용인데 먼저 PK 모델을 이용해서 이 생활화학 제품 가운데 들어있는 이런 유해 물질들을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나 노출되고 있는가, 총 노출되는 정도에서 이런 특정 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노출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라벤은 요즘에는 좀 사용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파라벤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은 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보존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속성을 지금 갖고 있고 독성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틸 기아 붙었느냐, 에틸 기아 붙었느냐에 따라서 파라벤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슬이 길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과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 치약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제 장류를 통해서 많이 노출되고 있고 여기에 소개는 안 돼 있지만 어, 약, 실험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라와 미국에서 조금 전 자료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파라벤의 농도는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보건시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NAS랑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2013년도에 한 10년 전이네요. 그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그 메틸파라벤과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농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높은 것이냐는 따져볼 여지가 있죠. 어,
제가 예전에 이 과제를 수행했을 때 활용했었던 방법들을 통해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벤을 함유하고 있는 구강 청결제 또는 치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이나 노출이 되고 있는가 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파라벤에서는 농도가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상한선에 맞춰서 그 치약과 구강 청정제 를 맞춰서 제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에서의 노출될 수 있는 파라벤과 구별하기 위해서 듀테리움으로 안정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함량을 맞추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자료를 얻었죠. 얻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오럴 익스포즈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 체내에서의 파라벤의 거동을 설명하는 그냥 PBPK 모델은 만들어 놨었고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컴파트먼트 모델도 함께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속 연구로서 이것이 이제 어, 구강 점막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들도 함께 그것을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연구를 당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게 한 다음에 토탈 파라벤을 저희가 요 사용 시점부터 그다음에 요 시간 간격을 두고서 소변과 혈액에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면서 레이블되지 않은 그런 일반 파라벤들도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파라벤 노출 가운데서 이렇게 상한선에 맞춰서 제품들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만큼 되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실험을 수행했었습니다. 음, 소변으로 배설되는 그 메틸파라벤에 관련된 어, 것들을 저희가 모델로서 추정을 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통 보신다면 FUE가 굉장히 적게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이 굉장히 적죠. 어, 대개의 경우에는 이것을 치약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삼키지는 않기 때문에 구강 점막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강 청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혈중에 이제 Tmax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들은 상당히 짧게 형성되었고 반감기도 굉장히 짧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틸이 있고 프로필도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한 모델로 한번 설명을 하는 어,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투 컴파트먼트 모델이고요. 왜냐면 파라벤의 그 구조가 벤젠 고리를 갖고 있어서 물론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배설되고 있지만 패스트 엘리미네이션과 그다음에 슬로우 엘리미네이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이 구획 모델로 설명하는 것들이 합당했고 그것이 실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모델을 만든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출을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델이 실제로 사람이 노출되어서 배설되는 과정에까지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노출로 인한 배설량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노출되는 시점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어,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이 얼마만큼인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투 컴파트먼트 모델로서 어, 하루에 2번씩 노출되는 상황에서 아침 첫 소변에 어느 만큼 소변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함량의 파라벤 치약을 썼을 경우에 어,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출 농도와 다양한 체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한다면은 어, 실제로 이런 그림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자원자들에게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파라벤의 노출도 보고 그다음에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는 특별하게 고안된 듀테리움이 레이블된 치약도 써보게 하면서 살펴본 건데 메틸파라벤의 경우에는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 치약으로 노출된 것 이상의 농도가 노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어, 앞에서 모델을 잘 구성을 해봤을 때 그 그렇게 치약으로 시판되는 파라벤들의 최고 함량의 어, 제품을 하루에 3번씩 쓴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이 이상 소변에서 농도가 형성될 수가 없고 어, 배설되는 양이 이 이상을 넘을 수가 없고 여자는 이 이상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죠. 이거는 뭐냐면 이만큼은 이분이 만약에 어, 파라벤 치약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썼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은 딴 데서 온 것 같이라는 되는 것이죠. 이분의 경우에는 음, 파라벤 그러니까 파라벤의 노출량이 훨씬 적은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메틸 파라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필 파라벤이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생활화학 제품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특히 구강용품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파라벤이 실제로 기여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메틸 파라벤의 경우에는 이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 이외에 다른 노출 원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프로필 파라벤의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함량되어 있는 최고 함량 제품을 아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우스와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최고 농도로 쓴다고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이만큼은 다른 노출 원을 통해서 노출된 것이죠. 어,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노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또 컴파트먼트 모델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PBPK 모델을 만들어서 본다면 이렇게 모델을 구성해 볼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노출 경로와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리고 이쪽 경피와 뭐 구강, 그 다음에 경구 노출되는 것들과 그리고 간, 혈액 나머지는 이제 배설되는 포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모델인데 투 컴파트먼트보다는 훨씬 더 어, 몸에서의 거동은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도 그 비슷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였었던 거랑 그냥 꾸불꾸불하게 보이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2번 사용했을 때, 3번 사용했을 때 같은 그런 것들을 모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첫 소변들도 우리가 모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출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 이런 방식으로 인풋이 계속 몸을 생각해 볼 때 인풋이 계속 주어지고 아웃풋이 계속 즉 노출량이 있고 소변으로 나가는 그런 양이 있을 때 노출이 많이 되면 소변으로 나가는 양도 많았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식을 수립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일정한 상태 도스 리스판스 릴레이션십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소변 중에서의 농도로서 실제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체중과 어,
다른 성에 있어서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죠.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이오마커를 이용하면 몸에 들어온 양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시간으로 제가 올해 초에 발표했었던 내용인데 어, 앞부분은 다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노출량 평가인데 역시 기본적으로 노출 바이오마커가 좋은 마커를 써서 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바이오마커라고 한다면은 노출을 잘 반영해야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사체가 가장 좋겠죠. 대사체가 아니라 원물질이 가장 좋겠죠. 근데 대사체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쉽게 배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그런 대사체라고 하더라도 원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은 검출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원물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스페시피시티랑 센시티비티를 함께 잘 고려해서 베스트 마커를 항상 써야 되는데 그걸 식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벤젠의 메타볼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이 물질을 어, 또 이 물질과 함께 벤젠의 바이오마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벤젠의 가장 최고의 바이오마커는 이 스페시피스로 볼 땐 이 물질이거든요. 이거 워낙 부분에서 잘 휘발되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물질 쓰는데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 물질은 검출하기가 쉬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장 분석기 써야만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베스트 바이오마커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제가 꺼냈었던 주제 중에 하나죠. 다른 것들은 다른 소스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바이오마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신규 대체제, 대책 가소제인데요. ATEC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ATEC는 아직도 적절한 바이오마커가 없어요. 저희가 실험을 인체 자원자들을 통해서 해봤을 때 이 원물질이 아마도 이들 물질로 분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물질들은 이 원물질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바이오모노트를 한다면 이 두 물질이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 시판되는 물질도 아니고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당연히 아직 이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동양법도 아직도 확립이 덜 돼 있고 당연히 표준품도 없고 PK도 없습니다. 이 PK가 없다고 한다면 위해성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또 정량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더 디스크립티브한 분석도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제 세미 퀀터티브하게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봤을 때 이 물질의 경우에는 음, 얘는 물론 여기 이제 정량 한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가 뭐 나름 괜찮은 바이오마커를 봤는데 이 물질의 경우에는 음, 정량 한계에 금방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조금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물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들 물질들이 다른 요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 두 가지 물질이 캔디드 바이오마커로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뭐 이것도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정량법이 있다면 그래서 뭐 이런 컴파트먼트 모델도 만들 수가 있고 또 PPK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익스포저 컨센트레이션 릴레이션십을 저희가 구성할 수 있다면 어, 노출형 역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본론은
이 노출량 역산에 있어서는 항상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노출이 꽤나 자주 일어나야 된다. 어, 그리고 우리가 노출량 역산을 하려고 한다면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플로우, 워크플로우도 보여드렸었지만 PK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꼭 모델이 아니어도 FUE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소변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PK가 있다면 ECR 슬로프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출량을 수정할 때. 이제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자주 노출돼야 되느냐. 그리고 습관 유리인으로 노출량을 수정하는 것들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쓸만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항상 미닝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FUE나 ECR이라는 것이 수치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게 몇 사람에게서 나온 수치인데 남녀노소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거기에서 불확실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레이블된 치약을 쓰게 하고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저희가 이제 몸에서 다른 메타볼라이트 다른 그 레이블되지 않은 파라벤들도 함께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 현찰을 보시게 된다면 특히 요 파란색을 봐주십시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점핑이 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요 중에 한 점을 갖고서 우리가 노출 평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노출을 잘 반영하는 것일까? 어떤 것들은 10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스팟 샘플이 아니면 이 기간 동안 다 모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에서 갖고 온 것들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어, 2주 동안 모은 것입니다. 모든 소변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각각 뭘 했는지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이 DIMP라고 하는 가소제 메타볼라이트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2주 동안에 요 실선의 동그라미로 된 것들의 평균은 파란색 실선으로 그다음에 이 파선의 삼각형으로 된 것들의 평균은 요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벗어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스파 샘플은 어, 뭐 예, 스파 샘플 이용해서 노출량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델을 쓰든 아니면 FE를 쓰든 해프타임과 노출되는 그 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들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출량 역산을 하는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그 K 모델로 ECR 차트를 써서 노출량이랑 농도의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역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모델들을 여러 개를 구성해 본 것이죠. 해프타임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그리고 노출의 인터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놓고 봤더니 ECR 슬롭이 여기서 말하는 슬롭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 슬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슬롭이 커진 경우 있고 작은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해프타임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해프타임을 갖고 있어도 노출 빈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베리애빌리티가 굉장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0% 이내에 들어오는 정도는 요 안에서만 형성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표를 본다면 여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PK 모델로 봤을 때나 FE로 봤을 때나 어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반감기가 24시간이 넘어가는 물질인 경우에는 이게 노출 빈도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출 평가를 할 때 이 물질이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져볼 필요는 있죠. PK만 있으면 또는 FE만 있으면 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 측정법이 있으면은 디스크립티브한 분석을 통해서 노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노출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이 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드리면서 네, 길었던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